지금까지 도서관이 삶의 일부였다면 앞으로는 도서관이 삶의 전부일 것이다. 어떠세요? 한 저자가 남긴 이 다짐 같은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책, 그리고 도서관과 맺는 아주 깊고 특별한 관계.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 볼 주제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한 저자가 무려 30년 동안 자신의 모교 도서관과 함께 해온 그 시간에 대한 에세이집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건물일 수 있는 도서관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저자에게 도서관은요, 늘 똑같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의미가 변해왔죠. 그러니까 90년대 풋내기 신입생 시절에는 왠지 좀 들어가기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그런 미지의 공간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친구들 만나고 교류하는 일종의 사교회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은 그의 글쓰기와 삶 자체의 중심이 되는 아주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책을 파고들던 바로 그 순간 저자는 깨달은 거죠. 아, 도서관은 그냥 책만 쌓아둔 창고가 아니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구나. 그에게 독서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생존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50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난 10년 동안 저자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의 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엄청난 독서량이 있었기에 그가 9권이나 되는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아주 단단한 자양분이 되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인의 독서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게 나 자신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때로는요, 책 한 권이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역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문학은요, 공식적인 기록이 침묵하거나 심지어 역사를 왜곡할 때 바로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가장 인간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한독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주 4.3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진실은 수십 년 동안 두꺼운 침묵의 벽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비극을 부르는 이름조차 통제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태나 폭동 같은 단어들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항쟁과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그날의 진실을 되찾으려고 싸워왔죠. 그 수십 년의 길고 긴 침묵들을 처음으로 깬 건 놀랍게도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학이었죠.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 삼촌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잃었던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세상에 나와 우리에게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설은 그냥 재미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 기록이 차마 다 담지 못하는 인간의 고통과 눈물, 그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문학은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도 비출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문학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무권의 규칙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자는 캐나다의 거장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먹을 수 있는 여자를 프로토페미니즘 문학의 아주 좋은 예로 들고 있어요. 프로토페미니즘이라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 페미니즘이란 용어가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정신을 담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설이 쓰였던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한 유명한 풍자 에세이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 글은 남편을 위해서 돈도 벌고 애도 키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면서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이상적인 아내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당시 사회의 그런 부조리한 기대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기대에 짓눌리는 감각을 애트우드의 소설은 정말 날카롭게 포착해냅니다. 주인공은 약혼을 하면서 자신에게 강요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이 말 그대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죠. 바로 자기 손으로 여자 모양의 케이크를 구워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사회가 자신에게 강요하려던 그 정체성에 잡아먹히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내가 삼켜버림으로써 통제권을 되찾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픈 역사의 트라우마도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의 모순도 탐험해 봤는데요. 그러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읽으면서까지 다시 책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저자는 우리를 독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안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들을 마주하는 건 절대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걸 통해 인간으로서 한 뼘 더 성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독서라는 긴 여정을 위한 4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재미있는 건 모든 것이 즐거움에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정말 재밌어 하는 걸 찾고 그걸 파고들 나만의 방법을 만들고 또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느꼈던 그 순수한 즐거움을 더 깊은 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저자에게 독서와 도서관은요, 그냥 똑똑해지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보다는 더 나은 사람, 덜 비참하고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책장 앞으로 우리를 조용히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남기네요. 여러분이 다음에 펼쳐들 그 책 속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